자, 저희 방송은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광주 전남 지역 라디오 시청자들하고 또 전국의 유튜버 시청자들께 짤막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경기도 고양시을의 한준호 의원입니다. 명절을 맞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건강하게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환칠한 미남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최고위원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도 언론개혁의 적임자가 나 한준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 KBS, MBC가 정권 바뀔 때마다 시끄러워요. 네. 뭐 사장 이사진 강제 해임 이게 또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네.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이념 성향이나 노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 풀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치 후견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정치인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사가 되고 이런 구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에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사를 선임하고 거기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던 방송사법의 주요 내용이 그간의 정치인들이 뽑는 사장과 이사 구조를 떠나서 그 수를 늘리고 국민에게 추천권을 넘기자,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입김을 이제 더 이상 가하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지금 거죠? 현재는 이제 6대3, 뭐 7대4 구조를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을 하는데 다 여당 야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없애자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번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 이제 이 한 의원님께서 이제 언론노조위원장 또 노조원들하고 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이제 피켓 시위를 했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바로 잡으면 저는 1인 시위를 한 것이고요. 1인 시위. 저는 1인 시위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에 항의하고 위해서 올라왔던 언론 노조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1인 시위를 했는데 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죠? 뭐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뭐 접수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고발장을 받지는 못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경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호과 직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방호과 직원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시에는 본인들이 지원하겠다. 근데 저는 방호과의 지침에 따라서 1인 시위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상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뭐 미디어 법률단인가요? 그런 데서 저를 고발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눈에 가시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 주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 행위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한 의원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독 시위를 하신 거고, 그 민주노총 이제 언론노조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시해가지고 고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필요에 의해서는 뭐 해당자라든지 뭐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저는 무고죄라든지 명예훼손 같은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 정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채고 의원은 이제 고향이 전주시죠? 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몇 살 때까지 거기서 자랐습니까? 저는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죠. 네, 군대 가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완전 고향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북의 아들 슬로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지지를 이제 호남 지역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셨고, 그 어떤 기대와 염원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호남의 기대 그리고 전라북도의 기대 이렇게 둘로 좀 나눠보는데,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지도부에 입성을 한 전력이 이제 정동영 의원님을 제외하고 16년 만입니다. 그리고 실제 최고위원으로서는 거의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다 떨어졌죠. 송갑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저희 지도부가 배출되고 그리고 호남의 목소리 그리고 호남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달라 이런 염원이 좀 담겼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정동영 의원, 네. 이제 전남에서는 박지원 의원.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두 분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네. 좀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최고위원을 뽑아준 거는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라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상으로 뭔가 좀 더 발굴의 실력을 발현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영광, 곡성, 군수 두 곳에 재선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벼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번 호남 지역에 가셨잖아요. 네, 어제까지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광주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전남의 주요 정치인들을 쭉 만나고 어제 한 16개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곡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 세가 좀 강한 편이고요. 예. 영광은 군수선거에서 총 9번 선거에서 3번 무소속에게 뺏긴 경험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 선거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장현 후보 그리고 장세희 후보 이렇게 두 분이 결혼은 형국이 됐는데 결국 장현 후보도 저희 당 후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장현 후보가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땐 매끄럽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당의 후보를 빼간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늘 점심 때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후보 설이다. 후보를 설이했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선거 판세만 놓고 본다면 영광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곡성도 물론 이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영광 선거에서 조국 대표의 그 짐 싸서 들어간 오늘부터 제가 오늘 이제 이 녹화하는 시점에 제가 그 명절 인사를 위해서 용산에 갔다가 조국 대표 내려가시는 거를 만나서 인사도 하긴 했는데 그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국 대표의 개인 기대, 민주당의 어떤 집단적인 조직력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BC 저희 광주 방송이 이 여론조사를 사실 11일, 12일 500명 단위로 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광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지만 조국 혁신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에 좀 특이한 게 지난 총선 이후에 그 두 곳 지역의 주민 중에 38%가 지지 정당을 바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천 실망 또 특정 정치인의 실망. 그래서 요것도 유동성을 좀 키울 것 같아서 막판까지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곡성은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군민이 한 42,000분 정도 계시고 그 중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00명이 채 안 되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25% 정도. 그래서 그 10% 내외에 굉장히 적은 그 투표율이 보궐선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민주당도 당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은 것이잖아요, 두 곳에.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이 조국 혁신당의 이제 경쟁자 선언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분화. 제가 볼 때는 분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열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현재 가보면.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분열, 분화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역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조국 혁신당 자체의 그 탄생 지점이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게 마치 우리끼리 극렬한 전투처럼 비치게 될 경우에 네. 결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께도 좀 부탁을 드리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네. 가고자 하는 정치 방향이 네. 깨끗하고 혁신적인 걸 바라고 계신다면 구태의연한 정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같이 이제 상대 후보가 넘어간다라든지 예. 아니면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방식보다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서 잘하는 후보가 곡성 또는 영광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선거로 가야지 상대 후보의 단점을 드러내고 이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분화, 네. 분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조국 혁신당의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 씨가 네네. 이제 호남인들이 민주당에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늙은 보수다 이런 네.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네. 제가 네. 질문을 드려보니까 네.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앞서 나간다는 표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나친 표현이다. 왜냐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했어요. 가스라이팅을 그러면 전남 도민들 그리고 곡성이나 그 영광의 군민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거는 군민이나 전남 도민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장인가 그 당직도 이제 맡게 되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정도상 이 원장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제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국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많이 거론해요. 댓글 같은 걸 보면. 네네. 그런데 이거 대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글쎄요. 뭐 다들 이제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네. 조국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네. 조국 대표님과 조국 혁신당이 정의당과 심상정 전 대표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뭐 정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호남에는 이제 한때 안철수 돌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그런 보도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최고위원님도 김인석 추석 최고위원하고 함께 뭐 현지도 찾고 했는데 네. 정말 어떤 민심에 약간 흔들림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당장에 추석을 지내고 나시면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의료 대란부터 시작해서 뭐 생활 물가, 폭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 잡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자가 탈락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호남 소외론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여수갑 재선의 주철원 의원을 네. 이명규 최고위원 임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좀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오전에도 이제 월수금 오전에는 항상 만나서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전남의 목소리를 주철현 최고위원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저희가 뭐 여론 때문에 전남 지역의 최고위원 지명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전남 지역에 이미 마음을 두고 있다가 많은 분들의 고려 중에 도당위원장, 즉 도에서 선출을 한 도당위원장을 저희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네. 있고,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2억 원대 네. 뇌물. 네. 자, 왜 이 검찰 수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요? 뭐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하필 이 사건을 보면은 고발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사건을 지금 꺼냈을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검찰의 캐비넷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들의 그 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마치 우리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치게 만들려고 하는 검찰들의 뻔한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고 이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2년 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여러 형태를 보면 상대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정적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의 국면을 전환하고 이런 형태로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임기의 절반 이상을 지나고 2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본인들이 국면 전환하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덮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관련 대책위를 네. 꾸려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균형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헌법 11조 1항에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똑같이 정역을 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질문을 돌려드리면 그러면 헌법 11조 1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김건희 여사는 왜 특별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리고 당장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 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는데 네.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용하고 대통령실은 조용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달리 생각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과연 어느 정부 때 일어났던 것들이냐. 종합해 보면 결국 정치 보복이더라. 이런 네.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정말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핫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과 관련해서 전주라고 하는 분이 이제 1심에서 무죄였는데 주가 조작 방조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는 시각이 있고 또 네.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제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이제 무혐의 이후에 공개 행보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 정부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려서 저희가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은 아마 정권 무너졌을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네. 300만 원대에 달하는 네.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네.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건 법 그리고 국민의 정서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위반하는 것들, 법을 위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전 정부에 있던 모든 대통령 수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네. 봤을 때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방탄을 하는 정부가 있었나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네. 수사심의 불기소 결론 비판하면서 쓰신 글인데 네네.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주의를 무기로 법원 판단을 맡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특검 가야 된다. 네. 이게
유죄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도 있지만요. 저희 주변에 이제 뭐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특히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실 또 이제 관저를 이전했습니다. 네. 현 정부가. 그런데 감사원 조사를 보면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이 방탄공사 관련해서 16억 원을 빼먹었고, 네. 그다음에 또 계약 관련도 보면 좀 이게 의혹투성이에요. 엉망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1g이라는 회사 뭐 이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21g이라는 회사는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인테리어 업체는 증축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1g이라는 회사가 증축 공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 공사를 할 때는 종합건설사를 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주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종합건설사가 이 회사의 명의를 도용했던 증축에 참여를 했던. 근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건설산업법 위반, 건축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지금 감사원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럼 그 21g, 그 정말 되지도 않는 회사를 과연 누가 도대체 추천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거기 하나하나부터 모든 의혹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증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비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점에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부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쉽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 뛰셨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 이제 이 대표는 단단한 지지층도 있지만 또 비토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 가까이서 본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너무 화면과 언론에서 냉철한 사람,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뭔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쾌한 분이고 유쾌한 분이다.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유쾌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실용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민생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셈법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실용주의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이 실은 민주당 내엔 없었던 성과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당대표 재선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투표율.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한 번에 설득할 수 없지만 좀 관심 가지고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국민 민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제 극단적 진영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의원 하시면서 자괴감도 느끼실 텐데 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것보다 정말 국민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채워가는 그런 정치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준호 최고위원님 특별히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자,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